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 중인 손유남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손유남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죠. 아무리 평범한 사람의 삶이라도 한편의 드라마, 영화 같은 극적인 순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온 날이 많을수록 본 것도, 겪은 것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저도 제가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꿈에도 상상 못했지만 여러분께 제가 겪은 탈출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7년 전 남편이 췌장암 투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편이 떠나면서 남겨줬던 3층짜리 건물보다 더 든든하게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줬던 건 제 아들들이었습니다. 착하고 듬직한 첫째 아들과 애교 많고 다정한 둘째 아들. 아들들은 혼자 남은 엄마 곁에서 아주 큰 위로가 되어줬어요. 저들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외롭고 쓸쓸했을 텐데 행여 제가 더 신경 쓸까봐 제 앞에서 눈물도 보이려 하지 않고 늘 웃던 애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릴 적 사고로 왼쪽 다리를 살짝 쳤는데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노는 것보다는 혼자 책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엉덩이 힘으로 공부를 한다던데 그때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든 탓인지 늘 성적도 좋았고 어려움 없이 명문대에 들어가 대기업 연구원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제 형보다 까불거리고 활동적인 둘째도 제가 좋아하는 걸 찾다가 지금은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커준 애들이지만 딱 하나 제 마음을 아리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첫째의 다리 문제였죠. 첫째 아들은 제 애비를 쏙 닮은 선한 외모도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격도 또 직업도 조건도 모두 누가 봐도 어디 하나 빼놓을 것 없었지만 불편한 다리 때문에 늘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세상이 본인에게 보내는 장애에 대한 편견보다 더 높은 한계가 있다고 자신을 낮추었었죠. 특히 여자 관계가 그랬어요. 여자와의 사이에서 다리로 인한 상처를 받은 건 제가 알기론 없었지만 첫째 아들은 늘 여자와 만남에 있어서 소극적이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30이 넘었을 때는 저나 아버지가 주변에 도움을 받아 소개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도 아들은 늘 어색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됐어요. 혼자인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아무 문제 없는데 뭐 하러 나서서 상처받을 일을 만들어요. 첫째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 말이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행여 본인의 신체적 특성을 보고 다가오지 못하는 여자를 보고 상처 입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처음 입사를 하고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취해서 들어올 때마다 아들은 저를 얼싸안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어머니랑 평생 같이 산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아들도 딱 한 번 이성과의 결혼 앞에서 소극적이었던 걸 후회했을 때가 있었네요. 남편이 췌장암에 걸리고 투병을 하면서 둘째는 원래 예정보다 일찍 중학교 교사인 둘째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제 아버지 떠나기 전에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첫째 아들 본인은 그러지 못했다고 괜히 죄책감을 느끼곤 했어요. 첫째 아들이 생각하기엔 그래도 아버지 떠나기 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걸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2년 뒤 37이 되는 나이에 갑자기 결혼 소식을 들고 왔다면 여러분께서 믿으실까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굴 만나고 있었다는 걸 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무 뜬금없는 고백이 아니냐고요. 근데 알고 보니 제 동생에게는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너희는 어쩜 엄마만 이렇게 따돌리니? 너는 네 형이 너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 형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본인이 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도 형이 말해줘서 안 게 아니라 형 요새 입고 다니는 게 딱 여자 생긴 것 같아서 추궁하다가 알아낸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왜 나한테는 이렇게 늦게 말하는지 그 이유 좀 알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혹시 그냥 헤어지면 엄마가 실망할 수도 있고. 아이, 형, 실망할 게 뭐가 있어. 만나고 헤어지는 게 다 연애지. 형은 나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들이랑 헤어질 때마다 나한테 실망했었어. 야, 넌 그게 재수 씨 앞에서 할 소리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버님. 그래봤자 저 만나기 전에 한 명밖에 없었던 거 알거든요. 근데 그럼 결혼하실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요? 공무원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리고요. 둘째는 생전 처음 있는 일에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겉으로는 뭐 그런 것까지 묻냐고 하면서도 또 쑥스럽게 웃으면서 다 말해주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 첫째도 본인이 사랑하는 짝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그런 순간이 왔구나 하고요. 물론 사랑도 연애도 당연한 인생의 옵션은 아니지만 자식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부모의 바람이잖아요. 첫째 아들은 나중에 제게만 따로 사실 결혼할 아가씨와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게도 동생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많이 힘들고 그리워했는데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그 아가씨도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본인 마음을 잘 이해해 줬다고 했어요. 또 그 아가씨의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지 못하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홀어머니와 둘이 사느라 공무원 월급은 거의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면서 많이 모으지 못한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요? 첫째 아들을 캄캄한 암흑에서 꺼내준 아가씨인데 조건이나 배경이 뭐가 중요해요. 아들 얼굴에 은은한 봄내음을 가져다 준 아가씨니까 이제 제 가족이기도 하고요. 아들만 좋다면 저는 뭐든 좋았습니다. 얼른 그 아가씨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해 얼른 집으로 초대해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고 아들에게서 그 아가씨가 생선과 천사채 무침을 곁들인 쭈꾸미 볶음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수산물 시장에 가서 이면수와 쭈꾸미를 사고 천사채까지 한 대 묻혀서 그 아가씨를 기다렸죠. 그렇게 만난 제 첫째 며느리는 얼굴을 보자마자 절로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웃는 모습이 예쁜 아이였어요. 왜 웃는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무표정을 짓고 있어도 살짝 접힌 눈가나 예쁘게 올라간 입꼬리 때문에 은은하게 미소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요. 첫째 며느리 인상이 딱 그랬네요. 웃을 때마다 도톰하게 올라오는 볼살도 너무 예뻐 보였고 또 말은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어디서 이런 아가씨가 왔나 했었네요. 은하 양은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아요? 아주 백옥이네.
은은하게 빛이 나는 것 같아. 아유,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진짜 믿어요. 그리고 제 피부보다 어머님 피부가 더 꿀 피부인데요. 범석 씨를 되게 늦게 낳으셨나 봐요. 어머, 무슨 소리야. 30 넘어서 낳았는데. 거짓말 같아요. 저희 어머니보다도 젊어 보이시는데요. 첫째 며느리는 싹싹하고 예 바르고 딱 적절하게 선을 넘지 않으면서 친근감을 주는 대화를 하는 법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첫째 며느리와 대화하는 게 참 재미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며느리 자체보다도 사돈이 될 그 집안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집안이라고 해도 안사돈뿐이었지만 상견례에서 만난 안사돈은 사람이 참 겸손하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오랫동안 외롭게 살다가 이제 외동딸이 원하던 대로 가정을 꾸린다니 실감이 안 난다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 며느리 복도, 사돈 복도 넘치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얻은 새로운 가족에게 모든 걸 퍼주고 싶었네요. 첫째 아들은 신혼집은 본인이 모은 돈으로 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30평대 아파트도 얻어주고 혼수도 첫째 며느리와 혼수 매장이 즐비한 동네를 돌면서 고르고 골라 채워줬죠. 첫째 며느리는 고르면서도 너무 받는 것만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고 안사돈도 부족한 살림이라서 딸아이 결혼할 때 뭐 하나 챙겨드리는 게 없어서 염치 없다고 제게 몇 번을 고개를 숙이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웃으면서 온전히 마음만 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 안사돈은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사부인. 제가 마음만큼은 넘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뿐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평생 사돈에게 감사한 마음, 우리 사위한테 고마운 마음 갖고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의 값을 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결혼한 후엔 저도 안사돈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요. 안사돈이나 저나 같은 아픔을 겪기도 했고 나이도 비슷해서 대화 나눌 게 많더라고요. 왜 제 나이만 되면 말이 잘 통하는 친구 하나 잘 두는 게 복 중에 복이거든요. 특히나 손맛이 기가 막힌 안사돈의 음식 솜씨에 저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큰아들네 집에 놀러 갔다가 밥을 먹는데 밑반찬들이 하나같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묵은지, 지짐이나 꽈리고추볶음, 동태찌개가 어찌나 맛있는지 저는 처음에 며느리 솜씨인 줄 알고 아주 감탄을 했어요. 근데 그건 며느리가 아니라 식당에서 오래 일했던 안사돈의 솜씨였더라고요. 제가 너무 맛있다고 한 소리 했더니 며느리는 또 쪼르르 가서 안사돈에게 얘기를 했는지 그 후로 며느리를 통해서 반찬 몇 가지를 제게 보내오셨더라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마다 며느리가 문자로 어머님, 꼬막 좋아하세요? 칼국수는 해물이랑 장칼국수 중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며칠 뒤에 안사돈이 손수 만든 음식을 저희 집으로 보내오시는 거죠. 저도 제 아들도 안사돈의 손맛에 아주 홀려서 몇 달 동안 살이 5kg, 8kg 불어서 한동안 맞는 옷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꼬박 2년간 안사돈의 손맛에 길들여지고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를 통해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안사돈이 오랫동안 일한 식당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죠.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주인인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은 안사돈을 내보낸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안사돈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또 나이 들면 일자리 찾기 얼마나 힘들어요. 며느리는 제게 그냥 푸념한 것뿐이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었어요. 제 건물 1층에 계약이 끝나서 빈자리를 사돈에게 내어주고 본인의 식당을 하도록 도와주기로 말이죠. 처음에 안사돈은 제가 첫째 아들을 통해서 그 생각을 전했을 때 한사코 거절을 했어요. 제가 계약금도 없이 달에 관리비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자리를 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안사돈은 그것까지 받을 수 없다고 걱정 마시라고 거절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제 뜻을 전했어요. 사돈,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어요? 우리 아직 인생의 절반도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오면 눈치 보지 않고 잡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쭉 사돈하고 건강하고 열심히 살면서 오래 보고 싶으니까 부디 제 결정을 따라와 주세요. 우리 사돈 손만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어떤 식당을 열더라도 잘 될 거라 보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식당 자리 잡으면 임대료도 꾸준히 올릴 테니까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와 첫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설득에 안사돈은 결국 1층에 있는 제 한복집 옆에 나란히 백반집을 열게 됐습니다. 저는 자리만 내어줬지. 공사 비용도 가게 열 때 들어간 초기 자본 비용은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보탠 돈과 안사돈이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했어요. 한 것에 비해 며느리도 안사돈도 제게 과분하게 고마워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네요. 제 딴에는 그 도움이 안사돈과 첫째 며느리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으니 더 그랬겠죠. 근데 때로는 그런 애정 표현도 종종 첫째 며느리에게는 좀 부족한가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좀 시기나 질투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저와 둘째 며느리 사이를 질투했어요. 저는 분명히 둘 다 제 예쁜 며느리고 둘 다 똑같이 애정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봐요. 이전에 제가 한복집 문 닫고 나서 옆에 마감한 안사돈의 백반집으로 넘어가서 단둘이서 저녁 겸 안사돈이 해준 순대볶음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술이 알딸딸하게 취한 안사돈이 첫째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애가 워낙 외동딸로 외롭게 지냈고 또 안사돈 본인도 입에 풀 칠하느라 바빠서 그 시기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관심과 애정을 못 준 게 참 한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른스러워 보이던 애가 애정 결핍 같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미안하고 안쓰럽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종종 첫째 며느리가 저와 둘째 며느리 사이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나 하는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다 보면 다들 저 할 거 하느라 바쁘잖아요. 상 차리는 사람도 있고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있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근데 둘째 며느리가 음식에는 재주가 없어서 주방에서 일을 할 때는 꼭 제 옆에서 제가 시키는 간단한 일만 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단둘이 주방에 붙어서 저는 잡채 만들고 둘째 며느리는 옆에서 나물 넣을 거 손질하고 있는데 그때 저와 둘째 며느리 사이를 비집고 첫째 며느리가 나타나서 그러는 겁니다. 동서가 가서 전 부쳐. 내가 여기서 어머님 보조할게. 또 한 번은 둘째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을 산다고 제게 뭘 살지 고민되니까 같이 가서 골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날 잡고 같이 백화점에 갔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이걸 알고 아주 단단히 토라졌어요. 일주일 동안 제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던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첫째 아들에게 연락을 하니까 아들은 난처해하면서 며느리가 왜 제 연락을 모른 척 했는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재수 씨랑 엄마랑 둘이서
백화점 간 걸 알고 서운해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때는 참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가도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두고 손 아래 동서를 질투하는 모습이 어릴 적 통과 의례처럼 겪어야 하는 시기를 놓친 걸 보상받으려는 행동 같아서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주말 첫째 며느리도 데리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밥도 먹고 가고 싶다던 디저트 파는 카페도 함께 갔네요. 그래도 저는 첫째가 동서에게 너무 경쟁심을 갖는 건 아닌가 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먼저 제 가족이 되기도 했고, 또 둘째 며느리가 외모도 그렇고 조건도 참 괜찮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질투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애가 참 괜찮았어요. 제 일에도 열정이 있고 성격도 똑부러지고, 둘째 며느리가 막 결혼해서 저와 가족이 됐을 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먼저 챙긴 게 바로 제가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고 약 타러 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하고, 또 초기 당뇨 증상이 좀 있어서 그것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그걸 서방에게서 들었는지 결혼하고 나서 제가 병원 가는 날짜를 꼬박 제 휴대폰 달력에 저장해 놓고 꼭 병원 가기 이틀 전에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자고 말이죠. 이러니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첫째가 온 뒤로는 둘 다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애정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둘째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가 질투를 한다는 걸 알아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먼저 첫째 며느리를 부르곤 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그래도 첫째 며느리와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제 딴에는 노력을 한 거죠. 저도 비교적 늦게 가족이 된 첫째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엇을 했든 첫째에게 있던 근원적인 외로움과 결핍은 채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제가 채워줄 수 없던 거였어요. 아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아이의 공허하디 공허한 빈속을 채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 비극은 모두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막 3년이 지나 곧 4년이 되어갈 때쯤 새벽에 자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에 가족에게서 걸려온 전화벨 소리가 자다 깬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지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전화를 한 사람은 첫째 며느리였고, 휴대폰 너머 들리는 숨 넘어가는 듯한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거의 저를 기절시킬 뻔했습니다. 어머니, 범석 씨 지금 병원에 있어요. 수술 중이에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수술이라니, 무슨 수술? 집에 오다가 차 사고 나서 지금 수술 중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 날벼락 같은 말에 저는 바로 일어나서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친 채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병원 수술실 앞에는 며느리가 혼자 쭈그려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죠. 알고 보니 첫째 아들이 회사에서 야근 후에 운전해서 집으로 들어오다가 추운 날씨에 바싹 언도로 위를 달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졸음운전까지 해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눈을 안 뜨면 어쩌냐고 우는 며느리를 붙잡고 저는 먼저 떠난 남편에게 기도를 했어요. 제발 불쌍한 내 아들 목숨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6시간의 대수술이 끝났고 출혈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언제 눈을 뜰지 그건 정확하게 장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마치 깊이 잠든 모습 그대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저희 가족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 한복집을 닫고 아들 곁을 지켰어요. 첫째 며느리도 아들 곁에 있고 싶어 했지만 일을 안 나갈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주말에는 첫째 며느리나 둘째 아들이 와서 제게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오라고 했지만 하루를 넘기진 않았어요. 아들이 언제 눈을 뜰지 모르니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더라고요. 안사도는 와서 제 손을 붙잡고 울고 또 깨어나지 않는 사위 손을 잡고 울고 평소 절에 다니던 안사도는 제 아들이 빨리 눈을 뜨길 바라면서 공양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2주가 지나도록 눈을 안 뜨니 참 미치겠더라고요. 제 남은 수명을 일어나지 못하는 아들에게 주어도 좋으니 제발 아들이 정신만 차려서 저와 눈을 마주치길 바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그래도 수술이 잘 됐으니 다행이다라는 천국과 하지만 이대로 안 깨어나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지옥을 오고 가는 나날이 반복되는 그 정신이 쏙 빠진 와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미심쩍은 게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좌절하던 첫째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병원에 찾아오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평일에는 어쩔 수 없죠. 근데 퇴근하고 나서도 와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제게 어머니, 제가 집에 가서도 일할 게 있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저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볼게요. 라고 바로 집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밥벌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들은 정말 깨어날지 아닐지도 확실치 않은데 그 후로는 아예 제게 먼저 전화를 해서 오늘은 남아서 잔업할 게 있어서 못 들릴 것 같다. 오늘은 구청에서 행사 잡힌 게 있어서 거기 참가해야 한다. 고 하면서 안 오고 일 핑계로 병원에 안 오는 날이 많아지는 겁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제게 말도 없이 둘째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대신 병원에 가서 저와 교대를 해달라고 해서 기다리던 첫째 며느리는 안 오고 둘째 아들이 나타나서 좀 언짢았네요. 둘째 아들에게 들어보니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고 했다는데 어쩔 수 없이 좀 화도 나고 그래 남편도 이렇게 안 깨어나는 와중에 일까지 바쁘면 정말 정신없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둘째 아들에게 간호를 맡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첫째 며느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사서 집에 가서 오징어 볶음을 만들었어요. 남편도 없이 집에 혼자 있는 며느리 가져다 주려고요. 오징어 볶음뿐만 아니라 간단한 반찬도 싸서 택시 타고 며느리 집에 갔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리는데 제가 타고 있던 택시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검은색 세단 하나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낯익은 사람이 내리지 않았다면 생전 처음 보는 차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차의 조수석에서 내려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주말에도 일한다고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도 못 오던 애가 그 시간에 왜 모르는 차에서 내리는 걸까요? 며느리를 내려주고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하야, 어머 깜짝이야. 어머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내가 뭐 돌 때 왔니? 내가 들러서 반찬이라도 가져다 주려고 왔지. 근데 저건 누구야? 누구요? 아, 저 차요? 어머님,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저 오늘 출근했다고 했잖아요.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예요. 왜 안 하던 의심을 하세요? 어머님 피곤하시구나. 난 이상한 생각 안 했다. 그렇게 놀라니까 내가 다 민망하구나. 내가 무슨 못 볼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제 생각을 차단하는 며느리. 저만 지금 이상한가요? 정말 제가 못 볼 장면을 본 건 아닐까요? 아마 아들이 병원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제가 예민하고 괜한 걱정을 사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저도 미쳤는지 며느리가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이유를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3일 동안 며느리가 병원에 못 온다고 미리 연락을 한 날이면 무섭게 며느리 집 근처에서 잠복을 했어요. 여러분도 제가 편집증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그냥 나이 먹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게 일이 된 건 아닌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둬야겠다 했던 잠복 3일째. 또 다시 저는 며느리가 지금은 병원에 있는 내 아들과 사는 아파트 앞에서 그 검정색 세단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또 며느리가 내렸고요. 근데 처음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운전석에서도 남자 하나가 내려서 며느리와 같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요? 왜 제게 직장 동료라고 했던 남자와 제 아들과 함께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냐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 둘을 따라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 현관문 앞에 당도했을 때, 이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받을 충격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모에 홀린 사람처럼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리고 구두 두 짝이 쌍으로 나와 있는 현관문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듣고 볼 수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두 남녀의 웃음소리와 또 주방 쪽에서 등 뒤에는 바짝 붙어서 얼싸안고 있는 남자를 달고 나오는 첫째 며느리를 말이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신발장 옆에 있던 화병을 들어 그 두 연놈들에게 던졌습니다. 화병은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그 난리에 놀라 화병이 날아온 제 쪽을 쳐다본 며느리의 얼굴은 삽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저를 보고 놀라 얼싸안고 있던 모습, 그대로 굳은 인간들에게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었네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병원에 있는 내 아들 집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꼴을 보여?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두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남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희희낙낙 웃고 있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듣기는 뭘 들을 필요도 없어. 무서운 것 같으니라고. 앞에서는 어머님 좋다. 남편 안 깨어나면 살아갈 의지가 없다 하던 게 죄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 네가 사람이니? 사람 가죽을 쓰고 어떻게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 제가 며느리에게 변명을 할 시간도 안 주고 고함을 지르자 며느리는 아예 제 앞에 넙죽절을 하는 것처럼 주저앉아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아예 제 발목까지 자꾸 늘어졌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서 기댈 곳이 필요해서 정말 잠깐 실수한 거예요. 저 정말 범석 씨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옆에서 듣는 첩 서운하겠다. 나는 이제 네 말은 안 들어. 내가 왜 네 말을 믿니? 이렇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는데. 이거나 놔라. 너같이 무서운 애랑은 상종 못하겠다. 이거 놓으라고. 어머님, 이대로 나가시면 저랑 연도 끊으시고 남편이 깨어났을 때 이 사실도 다 알리실 거잖아요. 아니세요? 저랑 범석 씨 이혼시키실 거죠? 그렇게는 못해요. 저 범석 씨 아이 가졌단 말이에요. 넌 내 말을 뭐로 들었니? 네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 안 믿는다고 했지. 네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나한테는 소음이나 다름없다. 이거나 그 더러운 손 치워. 못 놔. 경구 씨, 벽이 우리 어머니 팔 잡아 절대로 못 나가게 해. 이건 또 뭡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시작됐어요. 첫째 며느리는 그 불안당 같은 놈과 함께 저를 무력으로 제 앞에서 거실 소파에 억지로 절 앉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붙잡아둔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 용서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본 거 있겠다고 하시기 전까지 여기서 못 나가세요.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왜 이럴 거면 아예 머리라도 한 대 쳐서 기억을 지워버리지. 너 이거 범죄야, 범죄. 지금 네 시어미를 감금하는 거라고. 아니요. 저는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절대로 범석 씨랑 못 헤어져요. 저 임신도 했고, 정말 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제 남은 인생 망칠 수 없잖아요. 어머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듣기 싫다니까. 너 이거 좋은 말 할 때 놔. 경찰에 신고해서 바람난 불륜남녀 외의 범죄자 딱지까지 얹어주기 전에 놔. 첫째 며느리는 신고를 한다는 제 말을 듣고 아예 제 가방이랑 휴대폰까지 뺏어갔어요. 그리고 안방에 처박아 두더니 계속 제게 거의 협박 어조로 본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제가 듣지를 않자 이번에는 병원에 있는 제 아들까지 모욕을 해 가면서 본인의 잘못을 정당화했어요. 어머님, 범석 씨가 어머니와 둘이 저를 얼마나 외롭게 만든지 모르시죠? 사고 나기 전에도 매일 야근해, 일찍 퇴근해도 저랑 한 번을 같이 시간 보낸 적이 없어요. 저 만나기 전에는 연애 한 번 못했다더니 진짜 연애할 때부터 눈치도 없고 분위기 잡을 줄도 모르고 또 절 여자로 보지도 않았다고요. 좋은 말로 타일러도 성을 내도 첫째 며느리는 당장 본인의 잘못이 만천하에 밝혀질까 두려워 돌아버린 사람처럼 작정하고 저를 그 집에서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바람 상대도 어찌나 멍청하고 속이 없는지 본인을 실수라고 변명하는 첫째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제 앞에서 장승처럼 버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감금이라니 그것도 제 며느리에게 충격적이고 처참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지들 부모님 뻘인 저를 집안에 붙잡아 두고 둘이서 속닥거리더니 아주 비장한 얼굴로 다가와 이렇게 묻더군요. 어머님, 이제 곧 저녁 시간인데 배 안 고프세요? 저희 뭐 먹을 거 시킬 건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너 같으면 이렇게 내 아들 배신한 인간한테 붙잡혀서 집에도 못 가는데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겠니? 아, 그런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족발 시켜서 먹을 테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 걸린 마당에 이를 게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첫째 며느리는 그 바람 상대와 함께 진짜 족발을 시켜서 먹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주 자리를 깔아놓고 소주까지 마시더군요. 그 꼴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고 할 말도 다 하긴 했지만 또 언제 어느 순간 정신줄 더 놓고 내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섭기도 했네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술에 취한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주방에서 찬밥과 족발과 함께 온 밑반찬들을 가져와서 제 앞에 탁 놓더라고요. 어머님 족발 안 좋아하시죠? 그래도 굶으시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밥 한지 좀 돼서 찬밥밖에 없어요. 됐다. 안 먹어. 가져가라. 왜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님, 제 말 믿고 저 용서해 주시면 새로 밥 해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더군요. 고작 음식 하나로
저를 협박하는 모양이 말이죠. 제가 모든 회유나 협박, 설득과 구걸 같은 부탁에도 미동도 없자 아예 제 앞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용서 안 해주면 당장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거라는 헛소리까지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 아시죠? 저희 어머니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까지 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사람 목숨까지 들먹이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하고 차라리 살살 달래서 제 휴대폰을 받고 이 집에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숨을 푹 한 번 쉬고 며느리에게 용서한다고,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걸 들은 며느리는 정말요, 진짜예요, 어머님, 하더니 제게 그럼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술은 취했어도 확실히 하자는 거죠. 저는 비틀거리면서 제 앞에 종이와 펜을 가져와서 자기가 부르는 대로 쓰라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맞춰서 펜을 들어 휘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잘 받아 적으세요. 나 곽영희는 며느리 이은아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금일 봤던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함구한다. 이 일을 밖에 나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쓰셨어요? 어머님 지장까지 찍으세요. 여기 사인도 하시고요. 참나,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고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며느리가 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말했어요. 이제 됐지. 이제 나 좀 보내주렴. 이렇게 붙잡아 둔다고 당장 뭐가 변하니? 어머님, 지금 벌써 밤이에요. 밤. 좀 있으면 12시가 넘는다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제가 내일 아침에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제 말 믿는다고 여기 이렇게 지장까지 찍으셨잖아요. 술에 취한 며느리와 바람난 상대는 현관문 앞에 이불을 펴고 드러누워서 교대로 저를 감시하면서 잤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깐 잠들었는데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아침 9시가 넘은 게 아니겠어요. 금요일 낮에 이 집에 들어왔는데 토요일 아침까지 며느리에게 붙들려 있던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거실에 족발 먹던 난장판을 치우고 있던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어제 각서 쓰면 집에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간다고. 휴대폰이랑 가방 좀 줘.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솔직히 그런 종이 한 장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님이 그냥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말하면 다 끝나는 건데. 너 도대체 뭐가 문제니? 그럼 뭐 이렇게 평생 날 붙들고 있겠다고? 정신 좀 차려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네가 한 짓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든 내가 나가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범석이 깨어나면 내 그 실수 때문에 이혼하는 건 피할 수 없을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 외로워서 그랬어요. 외로워서. 남편 그렇게 되고 너무 힘들었다고요. 정상인 사람이면 다른 가족에게 기대지. 외간 남자 데려와서 그 외로움 달래진 않아. 그리고 제발 그 헛소리 좀 그만해라. 너 같은 애는 정말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그 더러운 욕망 풀 변명이 필요했을 뿐이니까. 술이 깨고 약속도 안 지키는 첫째 며느리와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띵동하고 저를 살려주는 구원의 벨이 울렸어요. 불현듯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저도 그리고 첫째 며느리도 놀랐어요. 첫째 며느리의 바람 상대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요. 첫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들어 확인하는데 화면에 너무나 반가운 사람 얼굴이 떡하니 뜨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얘가 지금 왜 와? 누군데? 내 동서. 아, 미치겠네.
그냥 모른 척해. 없는 척 하라고. 첫째 며느리는 집안에 없는 척 하려는 건지 숨죽이고 둘째 며느리가 돌아가길 기다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둘째 며느리가 문까지 두드려 가면서 첫째 며느리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 안에 안 계세요?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그런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미동도 안 하고 있는 첫째 며느리를 보면서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목청껏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예빈아, 나 여기 안에 있다. 예빈아, 나 좀 내보내줘. 밖에서는 둘째 며느리가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예상치도 못하게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놀란 첫째 며느리가 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바닥을 밀치고 고개를 돌려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끝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예빈아, 경찰에 얼른 신고해라. 경찰에. 집안은 혼란 속에 빠졌죠. 저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고 이제 들켰다는 생각에 첫째 며느리도 그 바람난 남자도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째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공권력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지 첫째 며느리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문을 열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하룻밤 사이에 수척해진 저를 보고 놀랐고, 저도 둘째 며느리 얼굴을 보자마자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네요. 첫째 며느리와 그 공범은 제 증언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저도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갔고, 둘째 며느리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날 하루 동안 집안에 붙들고 있었어요. 내 가방이랑 휴대폰도 뺏어서 숨겨놓고 문 앞에 지켜서 무력으로 제압까지 했다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 잠깐 계시라고 설득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경찰서에서 감금 혐의로 첫째 며느리를 고발했지만 첫째 며느리는 끝까지 본인은 잘못 없다고 그냥 대화만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를 통해 제가 첫째네 집에 갔을 때부터 연락이 끊기고 동시에 첫째 또한 연락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첫째 며느리 말을 듣고 나가기 위해 썼던 각서를 들고 나와서 그걸 경찰에게도 보여줬어요. 일단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경찰분들도 제게 하루, 아니 몇 시간이든 첫째 며느리가 제게 했던 건 감금이고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둘째 며느리에게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냐고 물으니 둘째 며느리는 다급하게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주버님 깨어나셨어요. 어제 새벽에 깨어나셨는데 어머니께 연락하니까 안 받으시고 댁에도 안 계셔서 형님 댁에 온 건데 어머님 일단 병원에 바로 가요.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 미친 것들 때문에 제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도 바로 못 보고 시간만 허비한 겁니다. 저는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고 힘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눈을 뜨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난 첫째 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들이 깨어난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지만 이제 아들이 회복을 한 다음에 제게 있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니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첫째 며느리, 친정에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둘러댈 뿐이었죠. 근데 그런 제 걱정을 첫째 며느리, 걔가 홀랑 날려버렸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바로 제가 있는 병원에 와서 눈을 뜬 첫째 아들 보더니 자기가 저지른 죄를 죄다 불어버렸거든요. 여보, 일어났어. 괜찮아?
여보, 내가 미안해. 어머님이 다 말했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근데 진짜 진지한 사이 아니야. 나 믿어줘. 내가 당신을 얼마나 걱정하고 기다렸는데. 저는 둘째 아들이 시켜서 뚫린 입에서 오물과 같은 자기 변명만 내뱉는 그년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어리둥절하고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첫째 아들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믿지 못했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이나 상황에 대한 빠른 이해도 안 됐을 뿐더러 이게 좀 믿기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제게도 설명을 듣고 목격자인 둘째 며느리에게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병원에서 회복을 하면서 그 미친 것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첫째 며느리의 감금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는 고작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물론 제가 상해를 입거나 오랫동안 감금이 된 건 아니라서 뭐 징역 몇십 년을 살 거라는 터무니없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예 몇 개월형도 살지 않다니 무슨 법이 이렇나요? 하지만 그게 직장에 알려지면서 첫째 며느리는 범죄 사실로 파면을 받게 됐어요. 완전히 버려진 거죠. 외도와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사실까지 있는데 심지어 첫째 며느리가 이혼 소송 중에 뻑하면 병원에 찾아와서 제발 용서해 달라 받아달라 난동을 치는 바람에 이혼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제 아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그 불륜 상대 놈에게도 상간남 소송까지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모두 받아냈어요. 직장에서도 팽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첫째 며느리가 불쌍하진 않았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일말의 안타까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사돈이었네요. 딸이 감옥은 안 가도 범죄자 딱지가 붙고 동시에 외도로 이혼녀 딱지까지 붙자 안사돈 또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백반집 문을 닫고 제게 죄송하다며 정말 서럽게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해요. 어려서부터 외롭게 자라서 사람한테 관심이나 애정을 갈구하긴 했어도 이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 불찰이고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정말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물론 안사돈에 대한 제 감정이 이전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이게 어떻게 안사돈의 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일로 제 건물에서 안사돈을 내쫓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사돈은 먼저 식당을 비우고 가게를 접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이럴 필요 없다. 안사돈의 딸이 저와 제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그걸 사돈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도 없고 그냥 건물주와 세입자로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안사돈은 아주 정중하고 또 단호하게 제 말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은하가 저지른 짓은 평생에 걸쳐도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돈,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평생 저도 은하도 사돈과 한서방에게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애미로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저히 염치도 없고 부끄러워서 사돈이나 한서방 근처에 있을 수가 없네요.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견딜 수 없어서 그러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덕에 그동안 제 가게도 열어서 돈도 모을 수 있었고 제가 사돈에게 입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딸려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답을 해서 애미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그리고 안사돈은 제게 마지막 임대료와 함께 성의금의 의미로 몇백만 원을 더 넣어서 입금하고 식당을 말끔히 정리한 뒤 돌연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때는 첫째 며느리였던 그 애도 파면당하고 변변찮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면서 산다고 하던데 두 모녀가 어떻게 살지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부모로서 어찌 단칼에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안사돈의 결정이 너무나 이해가 가고 또 같은 인간으로서 응원도 하고 싶습니다. 딸인 그 애는 참 인간도 아니었지만 안사돈은 사람 자체로는 참 배울 점도 많고 좋은 분이었거든요. 어찌 그렇게 좋은 어른에게 그런 자식이 나왔는지 부모의 역할은 참 오묘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와는 다르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 사건으로 아들은 몇 달 동안 병원에 더 입원을 하며 몸도 또 마음도 회복을 해갔어요. 이혼 소송 중에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미음도 목구멍으로 못 넘길 정도로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퇴원도 하고 직장에 복귀도 하면서 다시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저나 아지 동생에게는 이제 정말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말은 하지만 종종 숙여지는 아들의 고개를 보면 제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오곤 합니다. 애미로서 부모로서 자식이 살면서 입은 깊은 상처를 평생 보듬어주고 또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야겠죠. 인생이 영화나 드라마와 다른 점은 화면이 꺼져도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계속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을 겪어도 그 다음 장에서는 다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또 그래서 현실의 인생이 더 값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과거에서 배우고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무한하게 성장하면서 더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앞으로 제 아들의 인생에 더 이상의 오점은 없길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소유남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소유남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소유남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소유남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